금리차 점점 벌어지잖아요. 일본은 어차피 더 못 낮추니까. 근데 미국만 올렸는데 이게 좁혀지면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속도가 갑자기 미국이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금리가 팍 떨어져 버린 거죠. 순식간에. 이 폭이 갑자기 좁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엔캐리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이제 조건에 안 맞아 버린 거예요. 엔화 변동성이 좀 진정될 때까지 좀 시간도 좀 필요하고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8월은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은 그냥 급등락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등락을.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혼란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의 원인을 살펴보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주실 분은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제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가슴을 많이 졸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월요일 날 뭐 대폭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불안감 여전하거든요. 이번에 그 폭락의 원인 또 변동성이 큰 원인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 이제 일각에서 뭐 경기 침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다 뭐 얘기는 많은데 사실 뭔지는 정확히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좀 뭔가 그동안 보시면 엔화는 너무나 쌌죠. 엔화는 너무나 쌌고 미국의 빅테크는 사실 끝도 없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너무 그게 비정상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절하게 엔화도 뭐 약세를 보이더라도 조금씩 뭐 강세 보이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6월 들어서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도 아시지만 엔비디아도 뭐 하루에 막 10% 오른 적도 있고. 근데 그게 뭐 바닥에서 처음 오른 게 아니라 거의 저점에서 한 30배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는 거는 너무 가고 엔화처럼 이제 못 오르는 거 끝도 없이 빠지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투기적인 베팅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변수가 바뀌면 갑자기 역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번에 가장 거론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공교롭게 엔화가 강해지면서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뒤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엔화 빌리는 게 되게 쌌잖아요. 그래서 빅테크를 많이 산 것 같은데 이 빅테크가 갑자기 AI 뭐 거품론이니 뭐니 해서 갑자기 빠졌죠. 근데 거기에 그 상황에서 엔화는 강세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또 그 일본 중앙은행이 사실은 이렇게 빨리 인상을 할 줄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인상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총재가 계속 인상 더 해야 될 것 같다. 소통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이제 엔캐리가 더 자극이,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죠. 네, 엔화를 사고 빅테크를 파는 건데 그러면서 그게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일본 증시도 폭락을 하고. 근데 이 엔캐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미일 금리 차예요. 결국엔 뭐냐면 그 금리라는 건 그거죠. 그 나라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금리 올리면 달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금리를 낮췄으니까 그동안 계속. 그러면 당연히 엔화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금리차 점점 벌어졌잖아요. 일본은 어차피 더 못 낮추니까. 근데 미국만 올렸는데 이게 좁혀지면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속도가 갑자기 미국이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금리가 팍 떨어져 버린 거죠. 순식간에. 근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금리를 또 그러니까 이게 이 폭이 갑자기 좁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엔캐리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폭이 너무 좁아지면 엔화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이제 조건에 안 맞아 버린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좀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자. 근데 그게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공매도 환매할 때 보시면 공매도는 손절매가 매수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아무튼 근데 엔캐리 때문에 이렇게 빠져야 되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냥 모든 게 집합된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래서 일본도 13%나 빠졌고 우리나라도 뭐 사실 마이너스 8% 이게 좀 저도 아직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수급적인 원인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뭐 확 올랐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상 이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될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추세적으로 이제 좀 하락으로 가는 건가.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간다, 하방 압력이 세진다 그러면 사실 보수적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겠어요? 8월 증시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8월은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은 그냥 급등락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아, 급등락을? 등락을.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증시가 뭐 하루에도 뭐 2, 3%씩 막 왔다 갔다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엔화가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갔다 다시 약해지기도 하긴 하지만 엔화 변동성이 좀 진정될 때까지 좀 시간도 좀 필요하고, 보통 이렇게 한번 급락을 하게 되면 그거 추세 회복하는데 뭐 바로 V자 회복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잖아요. 결국엔 일본이 너무 빨리 좀 생각보다 금리를 지금 올린 거죠. 예, 그거랑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 두 개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어쨌든 이제 급락하고 나서 일본의 BOJ 부총재가 이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좀 진화를 했죠. 우리가 좀 시장상 보면서 앞으로는 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 사실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전 세계 증시를 난리치게 만들 줄은 본인들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급히 지금 회의 열어가지고 그 총재는 숨고 싶었는데 총재가 안 하고 부총재가 굳이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연준만 보지 BOJ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뀌어 버렸죠. BOJ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금리는 이제 일본은 올릴 일밖에 없어요. 낮출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 봐가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는 하나 해소는 됐어요. 그 나머지가 뭐냐면 이제 미국 경기예요. 미국 경기가 무너지면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다 필요 없네. 진짜 어렵죠. 왜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에 지금 달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아. 근데 시장은 어쨌든 지난 그 뭐였죠? ISM 제조업이나 고용 지표 안 좋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무 좋았었는데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일단 데이터가 한번 나온 거예요. 뭐 샤메 법칙인가 뭐 그거 요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일시적이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은 일단 그동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은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습하려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그거 확인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려요. 고용지표 다시 보려면 한 달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또 물가지표도 한번 더 봐야죠. 매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7월에는 사실 허리케인 때문에 실직자가 많았대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라면 8월엔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9월에 발표되는 8월 지표가. 근데 만약에 9월 6일 날 고용지표 나오는데 거기서 8월 달 데이터가 여전히 안 좋게 나온다. 그럼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장은 또 놀리겠죠. 근데 그런 게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사실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의 엔화에 대한 상승 속도는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엔화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오르는데 천천히 오르면 괜찮아요. 천천히 속도를. 근데 그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 요게 냉각되는 건 맞아요. 분명히 냉각됐죠. 올해부터.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져서 침체를 가리킨다. 이러면 충격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근데 지금 나이는 뭐 ISM 서비스업 데이터도 그렇고 얼마 전에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에서 GDP 나오라고 매번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꾸준히 내거든요.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성장률 전망치를.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시장이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하는데 성장률을 더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9월 6일에 나오는 그 데이터까지만 뭐 나쁘지 않다면 저는 결국엔 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다. 다만 그래서 8월은 되게 좀 불확실하다. 예, 그래서 더 빠진다 이거보다도 좀 변동성이 있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또 변동성을 꽂으라 그러면 사실 전쟁이잖아요. 중동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투자자들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좀 더 악화된다. 그러면 또 충격이 당연히 나오죠. 하방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게 우리가 그 2년 전에도 설마 전쟁 났냐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실제 전쟁이 났고 전쟁 나기 전부터 좀 빠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실제 전쟁 나고 어떻게 됐죠? 완전히 증시가 한번 무너졌다가. 근데 결국엔 결론은 뭐냐면 그때 전쟁 난다고 해서 도망 안 가고 주식 사신 분은 결국 돈 벌었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걸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도망갈 게 아니라 전쟁은 결국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뭐 제가 뭐 그쪽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그 얘기해 보면 대체적인 의견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한다. 자기 이제 그 이번 그 이스라엘의 지금 총리인가요? 네. 예, 그 총리가 지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기 원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암살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근데 이란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이란은 원치 않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란이 진짜 극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때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이란 전면전까지는 우리는 원치 않는다. 한 단계 좀 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네. 이거 보복은 할 거예요. 보복을 하는데. 하는데 저번에 그냥 드론 띄우고 그냥 말아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영향 없어요, 사실. 아. 크게. 그때도 그러다 그냥 말아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원치는 않고 이란은 너무 전면전까지 하면 본인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왜냐면 또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만 아니면 걱정할 건 아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전쟁 원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쟁 나면 민주당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트럼프는 오히려 트럼프 시나리오에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아마 이란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면전은 저는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예, 근데 혹시 전면전이 나면 일단 증시 충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2년 전보단 전 지금 상황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 국제유가 뭐 100달러 넘어 120달러 갔었고 이 러시아가 터지니까 뭐가 생겼죠? 뭐 천연가스부터 난리가 맞아요. 났잖아요. 곡물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네. 그 파급력인데 지금 전면전이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미 물가 이미 올라갔다가 그때 물가 한참 오르는 구간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릴 일밖에 없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도. 근데 지금은 물가가 이미 안정화된 상황에서 유가가 한 번은 칠 수가 있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연준이 그럼 금리를 또 올릴까요, 여기서? 6%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버티는 사람이 예, 그래서 이긴다? 그때보다, 그러니까 그게 전면전이 되면 한번 일시적으로 충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오히려 도망갈 더 게 해야 된다. 아니라. 도망갈 게 아니라. 왜냐하면 2년 전보다 상황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를 낮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쟁이 나도 그러니까 보통 전쟁 나고 이러면 경기 안 좋아지니까 금리 낮추잖아요. 그때 시장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좋았냐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물가 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거는 당연히 안 좋은 일이지만 투자 관점에서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요.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